네, 정부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메르스가 잦아들 거라고 했지만 또다시 예측은 예측일 뿐이었습니다. 초인류 병원이라고 꼽혀온 삼성서울병원은 부분 폐쇄에도 불구하고 2차 유행의 진원지에서 3차 유행의 진원지가 될 위기에 처했고 WHO는 메르스 확산의 한 원인으로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26일을 맡고 있는 메르스 사태,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전문가이신 고려대학교 약학대 김정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사태 26일째를 맡고 있는데 환자가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2차 진원지였던 삼성 서울병원 뭐 잦아드는가 했더니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계속 환자가 나오는 걸까요? 일단 초기 방역에서 실패를 한 게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번 환자가 나왔을 당시에 그 당시에 보건당국에서 이 환자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쳐도 1번 환자가 이미 평택 성모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로 확진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고열, 특히 고열하고 기침을 동반하는 환자가 들어왔으면 적어도 한 번쯤, 저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자부하는 병원에서 그 정도는 한 번쯤 의심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에 이런 것들이 철저하지 않았던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고 더군다나 3일 동안 응급실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마스크나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병원을 외래병동까지 왔다 갔다 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스의 경우 이외에도 설령 폐렴 환자라고 쳐도 이런 감염성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격리 조치를 하거나 최소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염자가 급속하게 확산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안 지켜진 부분이 이제 큰 화를 불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이송요원 감염을 놓친 것도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14번 환자뿐만 아니라 이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했던 많은 분들 그리고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특히나 이송 환자 이송 업무를 맡으신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하고 외래병동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체온을 체크한다든가 건강 상태들을 확인을 했어야 되고요. 이분 이외에도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호흡기가 기본이긴 하지만 또 이 장질환을 일으킵니다. 설사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분비물에도 분명히 바이러스 입자가 있고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 화장실이며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걸 다루시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응급실에 대한 통제라든지 내부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WHO 발표를 보면 말이죠.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러스 전문가시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유전자 서열의 상동성이 99.56%로 공식 발표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이러스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정도 비율이면 변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유전자 서열상에 한두 개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바뀌어도 바이러스의 형질을 바꿀 수 있을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변이가 아니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병원성이나 전파력이 강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를 개연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런 점돌연변이라고 그러는데 한두 개의 염기서열 바뀐 부분은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제 추가적인 또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을 항상 단정짓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이러스 변이가 없었더라도 전파력이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뭐 예로는 뭐 습도나 기온 이런 것들도 좌우를 할 수 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온, 그러니까 최근엔 지금 조금 온도가 더 높아지고 예. 약간 습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는데 예. 처음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건조한 날씨에 온도가 좀 낮았습니다. 일교차는 예. 큰 관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러스가 보다 생존하기 좋은 조건, 사우디보다 한 우리나라가 10도 정도 낮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전파력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14번 환자가 지금 슈퍼 전파자로 알려져 있는데 14번 환자로 인한 환자는 14일 정도로 일단 잠복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정리가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네. 말이죠. 네. 다른 분들 가운데서 다른 환자 가운데 또 다른 슈퍼 전파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137번 환자 삼성서울병원 응급 이송 요원 그리고 네네. 138번 환자죠. 삼성서울병원의 다른 의사죠. 의사분 예. 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네. 확진이 되기 이전에 여러 날을 계속 근무를 하고 병원 내부를 계속 돌아다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 외래 환자라든지 다른 환자에서 더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14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어떤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바이러스 분출량이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다만 이분이 통제 없이 많은 분들을 접촉한 게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환자 이송을 맡으신 그 직원분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그 바이러스 분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고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시기에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접촉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슈퍼 감염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바이러스 분출량이라는 게 개개인이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뭐 발현 시기에 따라서 좀 나오는 양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은 발현 시기가 예. 연관성이 있고요. 근데 발현 시기가 연관성이 있어도 그 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거는 예.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라 예.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일단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질병이 진행된 중간 단계가 가장 분출량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바이러스 분출이 많은 게 아니냐는 추정도 있었는데요. 이 네.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적인 근거는 딱히 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처음 우리나라에 확진 판정이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20여일 전만 해도 이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네. 뭐 나이 드신 분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예. 네. 감염이 되면 위험하다. 젊은 분들은 다소 뭐 걸렸더라도 건강하면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네네. 지금 추세를 보면 네. 젊은 환자가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예. 걸 보이고요. 네네. 또 환자 가운데서 젊은 분도 상태가 특별한 병이 없었는데 뭐 위중한 상태로 이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나이와 관계 없는 겁니까? 그 우리가 나이와 관계 있다라고 본 거는 중동, 특히 사우디에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지금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이나 실제로 사우디에서는 2차, 3차 감염자가 적거나 없던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4차 감염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바이러스가 보이는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동의 경우, 중동의 자료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약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감염이 됐는데 예. 점점 젊으신 분들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계를 봐도 뭐 20대가 뭐 한 19명 정도고 30대에서 70대까지가 보통 30명 내외로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나이 팩트를 바이러스에 전파하고 연결짓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이제 똑같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네네.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초등학생 감염 여부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됐었는데 이게 4차 검사까지 했는데 판정이 보류됐다고 하던데 이건 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음성, 2차 양성, 3차 음성 이렇게 나온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유전자 검사라는 진단 기법의 특성상 양성일 가능성이 음성일 가능성보다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메르스 자체가 그러니까 폐에 기본을 두고요. 그리고 예. 하부 호흡기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할 때 양질의 가래, 객담이라고 하는 양질의 가래가 모아지지 않으면 예. 바이러스 디텍션 하는데 검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더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잠복기 동안 좀 이 어린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비록 음성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보류가 됐더라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 의사분도 그렇고 네. 30대 환자 두 분이 상태가 좋지 않은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 사스 때 문제가 됐던 사이토카인 폭풍, 네네. 뭐 면역력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 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메르스랑 굉장히 유사한 바이러스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이토카인 폭풍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메르스 바이러스도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은 잘 안 밝혀져 있거든요. 일단은 과민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다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지는 아직 안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뭐 신종이라든가 아니면 변종 바이러스 그리고 그 병원성이 높은 바이러스일수록 이러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 얘기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예.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지금 완치된 환자의 혈장 치료법이 시도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완치된 사람의 그 혈액에는 이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항체가 주로 그러니까 혈액에서 혈구를 제거한 다음에 나머져 있는 그 용액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체를 주입을 하는 거고요. 이 항체가 실제로 환자분의 그 바이러스하고 결합을 하면서 다른 면역 반응들이 유도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40에서 50% 정도 부분적으로 효능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예. 있고요. 예. 그리고 과거부터 오랜 기간부터 이러한 치료법은 써왔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우선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 예.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한 40~50% 정도 효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약학대 김정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